안녕하십니까. 캐드앤 그래픽 CNG-TV 지식교육방송의 조영식의 강의마당 16강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제가 이제 PLM 지식연구소라는 컨설팅 회사를 시작을 했었는데, 요번에 디지털 지식연구소를 바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디지털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오늘 한번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디지털 경쟁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정보화 사회라는 말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들이 불과 한 20년 전에는 우리가 정보화 시대라고 해서 많은 회사들이 좀 강제적으로 뭐 엑셀도 가리키고 뭐 자바도 가리키고 정보화 사회라는 말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뭐 2.0 이런 말을 해가지고 정보화 정부 이런 얘기도 했는데, 과연 현재도 그 시대의 연속일까요?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현재를 많은 컨설팅 회사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디지털 산업 경제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작년에는 다보스인가 거기서 올해입니까? 4차 산업혁명을 얘기했습니다. 거기는 굉장히 좀 완전히 어떤 시대가 도래가 완전히 됐다고 확신했을 때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그 전에 좀 얼리 어댑터라든가 조금 좀 용감한 사람이라고 그럴까? 한번 던지는 사람들은 몇 년 전서부터 디지털 산업사회가 올 것이다, 경제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많이 얘기했죠. 그래서 저는 작년인 2015년이 디지털 산업사회가 원년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나고 나면은 그때 이제 굉장히 어떤 상품으로다가 스마트폰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스마트폰을 대부분 갖게 됐고, 그리고 생활에 침투되어 있는 그런 스마트폰이 생활에 침투되어 있었던 그런 시간이 2015년이기 때문에, 그 전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스마트 아이폰이 올해 10년이 된다고 그러던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꽤 나온 지는 오래가 돼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얼리 어댑터들이 쓰다가 우리나라에는 2009년에 들어왔죠. 2009년에 들어왔으니까 좀 몇 년이 됐고, 이제는 뭐 거의 스마트폰이, 제가 학교 같은 데 강의를 가면은 학생 대부분이 한 5, 6년 동안 제가 그거를 강의를 하는 것이 있는데, 한 5, 6년 전에는 한 3명, 4명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졌는데, 지금은 거의 99% 정도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디지털 사회에는, 저는 디지털 사회의 비즈니스 전략은 정보화 사회의 비즈니스 전략과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드론, 전기차, 3D 프린팅, 빅데이터,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4차 산업혁명 등 최근에 굉장히 많은 개념들이 생겼어요. 그 전에도 있었는데 이것들이 굉장히 연계가 많이 되면서 파괴력이 많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파괴력을 디지털 디스트리뷰트, 그러니까 어떤 파괴적 이노베이션이 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모두 연결해 가지고
우리 사회는 이제 뭐가 하나 유명 뭐 하면은 뭐 이세돌이 나오면 AI에서 뭐 또 난리치고 또 뭐 3D 프린터도 이제는 몇 년 전에 또 3D 프린터가 떠들다가 이제 또 조용해졌고 요즘은 또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또 굉장히 많이 뭐 정부나 국회에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는 전통적인 제조업과 그 산업을 지원하던 과거의 IT 비즈니스 전략으로 이런 디지털 쓰나미에 대응할 수 없다. 이제는 어떤 디지털 경쟁력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요즘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전통적으로 우리가 30년 동안 우리를 먹여 살렸던 그런 것들이 있죠. 중화학이라든가 철강이라든가 그다음에 조선이라든가 근데 뭐 정유라든가 근데 디지털 시대가 딱 올 때 굉장히 변화가 뭐냐면은 그동안 산업사회에 사용했던 에너지가 주로 석유나 가스였는데 그 값이 굉장히 떨어졌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선진국에서는 선물이나 미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합니다. 왜냐하면 생산 시설을 어떻게 줄여야 되고 미래에 어떤 먹거리를 살아야 되고 근데 우리는 따라가다 보니까 선진국에 대해서 선진국 거를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가격적으로만 했지 뭐 기술적으로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들이 지금 뭐 조선이나 이런 데 데모도 하고 뭐 그런데 사실은 조선이나 철강이나 정유 이런 것들은 선진국에서도 얘기는 하지만 옛날로 완전히 전성기는 지나갔다고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석유도 엄청나게 비싸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석유의 클린 에너지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이제는 정상적인 트랙에 오른 거죠, 이제. 그리고 전기차도 언젠간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테슬라라는 차가 상용으로 팔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곧 1, 2년 안에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시대에는 화두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산업에서 나타나는 거가 4차 산업혁명이고 엔지니어에서 나타나고 뭐 다른 어떤 사회 곳곳에 컴퓨팅에서도 나타나고 뭐 헬스케어에서도 나타나고 뭐 다 나타나겠죠. 그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거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사회의 어떤 구조가 확 바뀌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로 이렇게 느낌으로 왔는 말로다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디지털 구조조정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구조조정이라는 거가 사람을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라고 그러는데 사람을 자르는 게 구조조정이 아니죠. 사람을 자르는 거는 구조조정이 아니라 다운사이징이죠. 근데 우리는 좋은 말을 찾다가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자른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구조 조정을 하면은 사람이 더 필요하죠. 구조를 조정하는데, 구조를 바꾸는데 사람이 더 필요하죠. 사람을 자르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래서 우리 사회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구조 조정을 하려면 더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더 많은 회사들과 기업이 많이 생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우리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안정지향형인 그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도 공무원 시험들이 지금 그 취업생의 40%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이라는 거 굉장히 안정적인 거에 대해서 그만큼 사회가 갑자기 변화가 심해가지고 불안한 거죠. 내가 이거를 뭘 해도 이게 곧 바뀔 수 있고, 그래서 가장 안전한 자산인 부동산이라든가 가장 안전한 직업인 뭐 교육자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걸 선호하는 거죠. 근데 어느 것도 안전한 건 없다라는 거죠. 디지털 시대에서는. 한 가지 매일 저녁 떠오르는 태양도 사실은 우리 지구가 자전 속도가 마하 1.4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빨리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세상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우리 사회가, 제가 여러 가지 쓴 글 중에서 제 나름대로 생각이, 디지털 시대에 우리가 좀 산업사회에서는 이렇게 살아도 괜찮았는데, 왜 서구 사회는 디지털 사회로 가면서 그 충격이 없는데, 우리나라는 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하면서 이렇게 많은 충격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산업사회다. 그 다음에 산업사회에서 우리나라는 정보화 사회로 갔다. 그럼 정보화 사회에서 디지털 경제사회는 도대체 뭐냐. 컴퓨터들 그대로 다 쓰고, 뭐 4차 산업혁명도 오토메이션을 해서 로봇도 많이 나오고 뭐 이러는데, 그게 뭐가 왜 4차 산업이라고 그러냐. 우리 전에 난 그거 다 벌써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또 IT 산업에 종사하시거나 뭐 소프트웨어라든가 뭐 그런 데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근데 디지털 시대에는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에게는 기회이자 위기입니다. 사실 위기가 더 커요. 왜냐하면 현업이나 이런 데에서 외국에서는 컴퓨터에 대해서 IT 부서나 IT 벤더에다가 다 맡겼죠. 우리나라도 그러고. 근데 이제는 현업에서 가운데 브로커 역할을 했던 IT 부서나 IT 벤더의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디지털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다이렉트가 되는 거죠. 점점 이제 가운데 이제 IT 브로커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IT 하는 사람들이 현업과 컴퓨터 사이에 대신해 준 거지 않습니까? 현업에 있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효율화되기 위해서 IT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팔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점점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뭐 그거 한 가지 예로다가 뭐냐면, 클라우드 환경이면 IT 부서라든가 IT 서버를 관리하든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거죠. 그냥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서비스로다가 전기처럼 내가 얼만큼 쓰면 내는 거죠. 유틸리티 컴퓨팅이라고도 그래서 그럽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쓴 것만큼 돈 내니까. 안 쓴 거에 대해서는 돈 내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전기도.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디지털 경쟁력에 대해서 좀 많이 하는 거는, 지금 한국 사회가 산업 사회면서도 IT 사회도 다 꽃을 못 폈어요. 그냥 IT 사회인 척만 한 거죠. 그래서 대기업들은 IT를 꽤 많이 도입을 했습니다. 근데 의외로 학교에 가면 그냥 PC 정도밖에 없어요. 뭐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20년 전에 나왔던 캐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달에 제가 컬럼 하나를 쓰면은 제가 이런 걸 한번 써보려고 그래요. 캐드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런 어떤 말이 있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원래는 캐드라는 거가 도면을 없애고, 그러니까 캐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컴퓨터 애드 드로잉이 있고 컴퓨터 애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캐드를 도입한 게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캐드를 쓰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거는 주체가 드로잉인 거죠. 근데 디자인은 뭐냐면 3D 모델링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코스트 모델링도 만들고 그거를 실질적으로 뭐 모캅도 하고, 도면을 가급적이면 안 쓰고 그거를 3D 모델링 자체로 디자인 툴로다가 해야지 되는데, 우리는 아주 잘 쓰는 몇 군데 빼고 대부분은 캐드를 도면을 생성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신 도구를 사용하는데 마인드나 패러다임은 옛날 마인드에서 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가 제가 디지털 경쟁력이나 이런 걸 여기 와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회사에 가면 자기는 컴퓨터도 많이 알고 IT 시대를 살았다고 그래도 뭐 예를 들어 컴퓨터 사이언스나 뭐 정보화 이런 교육들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도 패러다임이 산업사회에 종속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선이나 이런 데 가도 조선 캐드, 한국형 캐드를 만들겠다고 몇 년째 하면서도 실패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도면을 만들기 위해서 캐드를 사용한다는 거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어떤 뭐 7가지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할 때 제가 미국에서 생활을 하면서 한국 사회와 이렇게 비교했을 때 느꼈던 것들을 7가지를 잠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이상하게 질문이 없어요. 외국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면 질문이 뭐 귀찮을 정도로 많습니다. 질문이. 여러분들 제가 뭐 마션이라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 보셨죠? 주인공이 학교로 돌아가서 학생들에게 자기 경험을 얘기할 때 다 설명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일 때 모든 학생들이 손을 듭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모든 학생이 질문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교육 제도가 잘못된 거죠. 이거는 디지털 사회에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든 디지털 사회든 디지털 사회와 4차 산업혁명,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 산업계의 디지털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디지털라이제이션 사회는 굉장히 IT 민주화 사회예요. 굉장히 수평적인 사회고 디센트럴라이즈 사회고 데이터의 데모크라시, 그러니까 민주 사회인 거죠. 그래서 사회에서는 질문을 하고 회의를 하고 수업을 했을 때 평등한 거죠.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고. 근데 우리는 이제 세미나나 이런데 질문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경쟁력 중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 중에 기술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디지털 경쟁력 첫 번째는 질문을 하는 거라는 거죠. 질문을 하고 질문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질문을 끝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자신에게도 질문을 하고 내가 어떤 수업을 들을 때도 질문을 하고 그러는 거죠. 계속 자기 고수들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혼자 공부해야 할 때가 많거든요. 내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모범답을 찾는 거죠. 과거의 학습이라든가 베스트 프랙티스라든가 뭐 새로운 방법이나 솔루션을 소개하면 모든 기업에서 요구하는 게 선진국 사례입니다. 선진국 사례를 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위에다 보고할 때 편한가요, 그게? 그거는 모범답은 그 제가 그 외국에 가서 공부할 때 그 책에 보면 답이 없어요. 연습 문제에. 굉장히 당황스럽더라고요. 한국 유학생들은 답이 없으니까 엄청나게 불안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 처음에는 그 저자한테 욕을 많이 했습니다. 아니 답이 없다니. 너무 성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답만 해설한 집만 따로 엄청나게 비싸게 파는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거죠. 새로운 방법이나 솔루션일 때에는 답이 없습니다. 자기가 그 여러분들 중에 그 어떤 때 그걸 뭐 10년, 7년, 10년, 20년씩 하다 보면 가장 그 엣지에 가장 가장자리에 옵니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고 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전문가 그 시대가 있거든요. 그럴 때 어떤 데에서 그 질문을 받겠어요. 그냥 계속 사례만 찾는 거죠. 사례로 나온 거는 벌써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최신 사례를 기업이 공개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무슨 벤더들의 그 세일즈 자료나 이런 것들은 가짜거나 그 옛날 한물 간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아니 어떤 기업이 그 자기에게 가장 그 최신 정보를 오픈하겠습니까? 말도 안 되지. 그리고 그거를 그 벤더가 그거를 사용하면 법적으로 엄청나게 물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저도 그런 구습관을 굉장히 많이 했을 때 우리 저기 그 멘토 미국에 있으신 이제 멘토가 과거를 학습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백미러를 보고 운전하는 거랑 마찬가지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거 그 30년 지나도 잊어버리지가 않더라고요. 그 말이 30년이 지나도. 그래서 과거 정보에 의존하지 말고 창조적인 새로운 해결 방법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사실은 기본을 많이 무시합니다. 특히 좀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을 가장 무시해요. 좀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회사에 가면 부장 레벨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 기본을 무시해요. 이게 기본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사실은. 자기가 진짜 전문가가 되거나 그냥 그저 그런 전문가가 되는 거의 차이가 뭐냐면은 기본을 무시하면 그저 그런 전문가가 됩니다. 자칭 전문가가 되는 거고, 기본을 더 무시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 자타가 공인하는 전문가가 되는 거죠. 제 경험에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입니다. 운동선수에서도 기본 체력.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테크닉이 좋아도 기본 체력이 안 되면 그걸 구현할 수가 없어요. 기회가 안 와요. 화가에게도 어떤 매일 뭐 성악가나 이런 데에도 매일 그 발성 연습이라든가 선긋기 연습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는 끝까지 최고의 그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그거는 그 경험 있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이거. 자신이 현역 전문가라고 할지라도 대중의 인기보다 지속적으로 기본을 연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오늘 제가 방송하는 거는 무슨 뭐 캐드의 어떤 새로 나온 기능에 대해서도 아니고 굉장히 기본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면서도 그 우습게 하는 그런 기본적인 거죠. 그래서 기본을 무시하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실수를 비난하고 실패를 수치로 하는 사회입니다. 우리 사회가. 일본도 옛날엔 그랬다가 지금은 안 그래가 보다 민주화되고 선진사회가 되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실수하면 엄청나게 비난해요. 자기가 새로운 대안이나 아이디어도 안 내놓으면서.
그리고 실패를 수치로 하는 사회인데 그 항공기나 이런 거를 지금까지 하기 위해서는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셔틀 그 스페이스 셔틀 그거 그 폭발했으면 아마 모든 사업을 다 백지화했을 겁니다. 근데 걔네들은 안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실패해서 얻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엔지니어링 우리가 하고 있는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것들은 거의 실패해서 얻은 거예요. 근데 현재 엔지니어 지식은 선진계 수많은 실패해서 얻어진 겁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것은 문제지만 젊은 사람들의 실수에 대해서 비난보다는 조언이나 격려가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도 기본인데 굉장히 안 지키는 거죠. 알면서도 그냥 굉장히 비난을 하는 거죠. 어떤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사회적으로 뭐 안전 이런 것도 그 센시티브한 거지만 그 비난만 하지 그 대안에 대해서는 그 또 같은 안전사고가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실수나 실패보다는 끝없이 시도하는 사람들의 창조적 도전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 창조적 도전 정신만 가진 사람만이 가장 그 강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성공하면 안주하는 시대예요. 우리나라도 대학교 붙으면 그 다음부터 놀고 지금은 좀 뭐 안 논다고 그러더라고요. 취직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회사 들어가면 놀고 박사학위 따면 공부 안 하고 뭐 그 어렵게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 되면 그냥 그 더 이상 발전하지 않고 이런 사회죠. 성공하기 전에는 부지런히 노력하다가 학교나 회사에 들어가면 거나 힘들게 하기 같다면 열심히 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단기적인 성과를 목표로 하는 노력은 저는 가짜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일에 정당성을 찾고 지속적으로 즐기면서 할 수 있는 진정성이 있는 열정이 이 디지털 시대에는 필요한 거죠. 계속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암기해서 버틸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가짜 지식이나 가짜 정렬을 가지고는 버틸 수가 없는 거죠. 이제 다 오픈되니까. 옛날엔 저 오픈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오픈되는 거죠. 정치도 이제 무지무지하게 오픈되는 거죠. 이제는 지금 그거를 정치권에서는 엄청나게 막고 있는데 지금 이제 뭐 어떤 사람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볼 수 있게 점점 사회가 투명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신감이 없는 사회입니다. 우리가 의외로.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보면 잘난 척 많이 해요. 뭐 어느 학교 나왔다, 내가 뭐 했다, 뭐. 근데 자신이 없어요. 뭘 해보라고 그러면 못 해요. 내가 굉장히 그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막 이랬는데 그 스펙으로 버티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학교 나왔다 그러면 누가 한번 새로운 창조적인 걸 하든지 뭐 그림을 잘 그리든지 노래를 한번 하든지 뭐 못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자기 재능을 개발을 안 한 거죠. 스펙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하는 거 보면 대개 보면 사회적 자랑이에요. 아, 우리 애가 어떤 학교에 뭐 요새 잘 나간다고 하는 게 들어갔다. 우리 누구가 우리 그 친척이 뭐 요새 잘 나가는 무슨 대회사에 들어갔다. 그거는 디지털 시대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기가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그래서 다른 사람 생각에 너무 휘둘리며 살아요. 내가 그 어떤 내 분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갖고 내 분야에 대해서 정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정해준 뭐 베스트셀러만 읽어요. 이거 베스트셀러니까 읽는 거예요. 내가 싫든 좋든 그거 내가 결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다른 사람이 이게 맛집이라고 그러면 요새도 맛집 프로들 보면 인터넷에서 조사한 걸 맛집으로 참 그 요새 돈 벌기 쉬운 게 뭐냐면 인터넷에서 평판 좋은 거 찾아가지고 그 한 사람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창조적입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좀 더 용감하게 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참 그 장기 비전을 안 만들어요, 우리가. 너무 굉장히 요즘에 오래 살잖아요. 근데 장기 비전이 없어요. 오래 사는 데 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사회 비전은 장래성을 의미한다. 싫어하든 좋아하든 그 직업에 장래성이 있으면은 비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옛날 사람들은. 근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자기가 그 안정된 것도 추구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싫으면 비전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비전은 나의 가치를 미래 한층 더 높게 하는 것이다. 장기 비전은 개인이나 기업 그리고 우리 사회에 방황하거나 정체되어 있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저도 굉장히 많이 방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조언해 주는 사람도 없고 제 부모 우리 부모님 세대와 대화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뭐 학교 교수님들이 이런 어떤 인간적인 이런 거에 자기 자식도 뭐 하기 쉽지 않은데 그런 것들이 없죠. 그래서 장기 비전을 안 만들고 장기 부정적인 미래만 주장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7가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건 공감하시고 어떤 건 공감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 나름대로 한국 사회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 않는다면은 지난 10년 동안 스마트폰이 출현하면서 저희가 그냥 300가지라고 얘기했는데 수백 가지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 없어진 게 나비 효과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너지도 굉장히 안 쓰는 거죠. 이 스마트폰 하면은 모바일은 에너지를 거의 안 써요. 배터리로 하는데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나 이런 데도 나름대로는 많이 살아남은 거죠. 근데 이제 삼성전자도 하드웨어 중심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굉장히 많이 바꾸려고 그러는데도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게. 패러다임은 한두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전번에 며칠 전에 뭐 신문에 나니까 삼성전자가 자신이 구글의 소프트웨어 역량은 뭐 100분의 1이라 뭐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에 전기차가 나오면은 뭐 3,000가지가 없어지는 거죠. 엔진도 없어지고 뭐 부품의 뭐 트랜스미션도 없어지고 연료통도 없어지고 뭐 굉장히 좀 심각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나비 효과가 돼가지고 돌아와서 우리가 지금 철강이나 조선이나 이런데 해운이나 이런데 어떤 영향을 주는 거죠. 사물이나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제 또 하나의 세계가 디지털 경제로 진화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찾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조그만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이거나. 왜냐하면 비즈니스 모델이, 근데 디지털 경제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디지털 경제는 뭐냐면 예전에 생각지 못한 봉이 김선달 같은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는 거죠.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 같은 거죠. 그래서 사실 우버나 에어비앤비 창업자들이 처음에 딱 얘기했을 때 주위에서 야, 너 이거 가지고 진짜 돈 벌려고 그러냐? 너 농담이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굉장히 이 모델의 특성은 뭐냐면 공유 경제라는 거죠. 쉐어드 이코노미.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지금 카카오톡도 사실 공짜니까 쓰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아마 페이스북이 제일 잘 나가고 있는데 페이스북도 공짜예요. 구글서부터 시작했을 때 몇 년 전서부터 공짜인 거죠. 공짜처럼 해가지고. 근데 이런 공짜 비즈니스는 사실 우버나 카카오톡만 일어난 건 아니거든요. 옛날에 TV도
그 TV가 생기면서 영화 산업이 굉장히 그 타격을 입었어요. 왜냐하면 영화는 돈 내고 봐야 되는데 TV는 그 영화관 비즈니스 모델보다 훨씬 한 수 위인 거죠. 공짜로 보여주는 거죠, 영화를. 근데 이 세상엔 공짜는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한 우버나 에어비앤비도 공짜인 척 한 거지 공짜는 없는 거죠, 이 세상에. 공짜로 하면 망하는 건데 비즈니스가 아니죠. 공짜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그 뭐 사회적 기업도 돈을 벌어야 돼요. 이건 그 공짜로 해주는 거는 그 뭐라 그러나 사회 사업이죠. 사회 사업 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나 이렇게 대기업들에 살아남는 거는 이제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걸 진화해서 이제 비즈니스 성과를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아마 늦게라도 자기 비즈니스 모델을 괜찮은 걸 잡으시면은 좀 억만장자로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특이한 거는 요즘에는 뭐냐면 사물 인터넷이라는 이상한 것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인간만이 인터넷을 했는데 사물끼리도 인터넷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재밌는 거는 뭐냐면 퍼스널라이즈 생산이면서 라이프 사이클이 굉장히 짧아진 거죠. 그런 거기 때문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극 대응해 가지고 우버 택시나 에어비앤비를 딱 보면 그 자체를 감탄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나오는 패러다임을 많이 이해하셔 가지고 자기 분야에다가 어떻게 적용했을 때 그게 이제 좀 대박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요 뒤에는 조금 이제 디지털 시대에 이상한 말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좀 생뚱맞지만 G의 디지털 스레드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굉장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디지털 시대에는 용어 자체가 생소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말 많이 들으셨지만 G에서는 브릴리언트 팩토리가 도대체 뭔가? 모델 베이스 엔터프라이즈와 필드 서비스를 합쳐진 것이 브릴리언트 팩토리입니다. 이거가 종종 우리 이 시간에서 모델 베이스 엔터프라이즈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MRO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시스템 뭐 인테그레이션 이런 것도 했는데 저희 방송을 많이 들어주시면은 이제 디지털 쪽의 지식을 굉장히 많이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뭐 세계 최초도 좋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디지털 지식 방송을 한번 해볼까 그러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디지털 경쟁력의 핵심은 디지털 전략이라는 거죠. 디지털 전략이란 디지털 도구의 효과를 가지고 어떤 거를 성취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경쟁력이 아까 말했던 그 7가지 우리 사회가 좀 디지털 사회의 그 어떤 마음가짐이라면 요거는 조금 임플리멘테이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전략 경쟁력을 하려면 디지털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디지털 전략은 여러분들이 무조건 디지털 전략 디바이스를 많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 디지털 도구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이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좀 나이가 한 30대 후반이나 40대 이상인 분들은 여러분들이 아날로그로 가져왔던 것들이 다 디지털화 되어 있는 거예요. 아날로그 필름 카메라 쓰다가 디지털 카메라 썼고 그 다음에 아날로그 그 FM 그 라디오 갖다가 갑자기 그 이제는 인터넷에서 방송을 듣고 그 어떤 그의 디지털 세계에 하나하나씩 여러분들이 그 시계도 디지털 시계, 그 악기도 디지털, 지금 방송하고 있는 것도 아날로그는 이제 없어지고 다 디지털 방송이 된 거죠. 뭐 거의 뭐 디지털 자동차 이렇게 되는 거죠. 디지털은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에서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미디어도 다 디지털이에요, 이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작년에 그 노르웨이에서는 그 FM 방송이나 이런 AM 이런 그 이런 수신국 이런 것들을 다 없앴어요.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들고 유지 보수비 많이 드는 거거든요. 인터넷으로 해도 요새는 방송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 방송을 다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인터넷싱에서도 이렇게 밸류 체인이 우리 이런 것들 보면을 디지털 밸류 체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디지털 밸류 체인에 한번 좀 그 어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더스트리얼 4.0, 인더스트리얼 4.0도 우리 몇 번 했었죠. 근데 이제 인더스트리얼 4.0도 조금 이제 더 발전할 때마다 다음에 몇 번 더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그 유저 케이스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D 프린팅도 계속 그 하겠습니다. 요새는 뭐 4D 프린팅, 뭐 5D 프린팅도 주장을 하는데 디지털 전략에서는, 그리고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도 새로운 지식 방송을 한번 이 지식 방송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여러분들의 그 보캐브러리에 디지털 용어를 많이 그 심어 놓으셔야 돼요. 이게 디지털 경쟁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물 인터넷도 이제 엄청나게 많죠. 그래서 이제는 뭐 엔드 투 엔드 애널리시스,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드론에 대해서도 좀 해볼까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에서도 저는 AI를 예전에 그 전공을 했었는데 그동안 이제 안 하다가 요새 좀 공부를 좀 했는데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빅데이터나 AI 뭐 이런 것들 다 연결고리가 다 있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제가 그 많이 방송을 하고 있는 디지털 테페스트리, 그 디지털의 패러다임을 그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이나 엔지니어링에 적용한 거죠. 엔드 투 엔드 시스템 엔지니어링이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디지털 테페스트리는 제품의 개념 설계부터 3D 시각화를 하고 그 이런 그 실질적으로 가상에서 거의 다 만들어 보고서 나오는 거죠. 3D 프린팅이나 이런 거를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하는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점점 전에 우리가 IT 쓸 때는 PLM이나 ERP나 이런 것들이 중앙 집권화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IT 벤더들이 그걸 지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디센트럴라이즈가 되는 거죠. 민주화라는 거죠. 그 정보의 민주화, 제품 정보도 이제 민주화가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도 많은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많이 나오는데 지금 로봇가 인구당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산업 로봇가 대부분은 현대자동차에서 그 자동차 만들 데서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값이 자꾸 비싸고 뭐 그 하기 때문에 그 3D 작업이고 위험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 주로 이제 그 용접하는 데도 많이 쓰이고 힘든 작업을 많이 쓰는데 앞으로의 스마트 공장에서의 로봇은 콜라보레이티브 로봇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같이 일하는 거죠. 그 앞에서. 지금의 산업 로봇은 그 근처에 가면 잘못하면 죽거나 부상당합니다. 왜냐하면 그 옆에 인식을 안 하니까 인지를 못하는 거죠. 앞에 사람이 있는지. 근데 콜라보레이션 그 로봇은 그 앞에 그 센서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에게 굉장히 안전한 거죠. 내가 서로 이렇게 같이 잡았을 때 앞에 있는 그 로봇이 내 손을 이렇게 스치지 않게 피하고 굉장히 안전해서 같이 일도 하고 내가 힘들면 로봇이 하고 로봇이 조금 그 작동이 안 할 때는 사람이 하고 서로 같이 코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로봇가 스마트 공장에서의 패러다임에 맞는 로봇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번 전번에는 그 사이버 물리, 가상 물리 시스템이랑 CPS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는 CPS가 핵심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여기 그림에 보시겠지만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는데 거대하게 모두 CPS에 의해 가지고 그, 그, CPS가 가장 주역인 거죠. 그래서 CPS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진화되고 있는 겁니다. 지금 CPS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그 궁금해하고 모든 사람이 많이 얘기를 하지만 그 CPS라는 건 우리 사회를 엄청나게 미래 사회를 변화시킬 그 것입니다. 근데 스마트 팩토리의 용어로다가는 CPS, 그러니까 사이버 피지컬 프로덕션 시스템이 되겠죠. 스마트 공장 용어. 그렇지만 이것이 그 개인용으로 CPS는 뭐냐면 의료 CPS 같은 경우는 내 몸에 어떤 그 안에 센서와 연결돼 가지고 이게 그 자동적으로 어떤 그 치료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그런 그 사이버와 피지컬을 연결을 시켜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대량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그 글자 그대로 얘기하면은 사물의 인터넷이에요. 그렇다면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현존하는 그 IOP라고 그러나요? 인터넷 오브 피플 그거랑 그 사물 인터넷이랑 거의 경계가 없어지게 타이트하게 그 작동하는 거를 CPS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나와 있는 것 중에 제일 제가 좀 마음에 드는 거는 이제 과거 인터넷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상호작용에서 서로 영향을 주며 교류하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켰던 것처럼 미래에는 그 사이버 물리 시스템과 상호작용하며 서로 영향을 주고 교류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라고 모든 미래의 엔지니어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측이 빗나가진 않아요. 언제 온지는 몰라도. 그래서 저는 이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한국 사회에 물리적인 그 피지컬한 거나 이 경험이나 지식이 많은 기성세대와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젊은 시대가 동등하게 협업하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닐까 제 나름대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경쟁력에서 핵심은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디지털 용어와 이해와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디지털 지식이 여러분들이 가져야지 가장 디지털 경쟁력이 생기는 거가 아닐까. 그래서 제에 보면은 제 페이스북에 디지털복이라는 지식이라는 거나 스마트 공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는데 그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 제가 하루에 한 4-5개 정도는 올려요. 새로운 지식들. 거기에 이제 그 독일 자료도 있고 뭐 프랑스 자료, 일본 자료, 그 선진국 자료들을 많이 올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에 약하다고 그래도 많이 읽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문학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자꾸 읽으면 대략 무슨 뜻인지는 압니다. 그리고 영어를 좀 그 많이 공부해 주셔가지고 그리고 저도 독일어 일본 자료는 한국어로 트랜슬레이션을 해서 보면 많이 그 비슷해요. 이해가 갈 정도의 해독력이 있어요. 구글 트랜슬레이션 어플리케이션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독일어나 프랑스어는 영어로 바꾸면 러시아도 그렇고 웬만큼 뜻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도 여기 키워드인 거는 다 영어를 써요. 그 뭐 CPS라든가 딥러닝, 그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3D 프린팅, 디지털 트윈, 스마트 팩토리, 디지털 밸류체인, 스마트 서비스, 스마트 프로덕트, 디지털 스레드, 그 다음에 모델 베이스 엔터프라이즈,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하시고 잘 모르시면 질문해 주세요. 제 나름대로 제가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좀 그
그 어떤 때는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디지털 지식 연구소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그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결론이 가장 중요한데, 결론을 제가 디지털 경쟁력은 디지털 전략과 디지털 지식의 이해, 그리고 디지털 이행이라고, 임플리멘테이션 계속 사용해 보는 거예요, 자기가. 왜냐하면 내 몸은 피지컬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면 뭔가 뇌에서 반응이 일어나요. 아, 이건 어떻게 사용한, 뭐 에버노트를 어떻게 사용했을 때 뭐가 문제더라. 스마트폰에는 어떤 기능이 있더라. 카메라는 뭐 하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디지털 경쟁력의 가장 장애 요새는 과거 지식이나 성공이다라는 거죠. 제로 베이스부터 시작을 하라는 거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좀 며칠 전에 돌아가신 엘빈 토플러의 우리의 멘토지 않습니까? 이분이 한 거를 그 어떤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결론이랑 너무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결론으로 오늘 해볼까 그럽니다. 21세기의 문명은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잊어버리고 다시 배우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 자기가 여지껏 배웠던 걸 잊어버리지 못하고 다시 배울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사람은 우리 21세기의 디지털 문명이라고 그러는 거죠. 왜냐하면 디지털은 내가 옛날에 갖고 있는 것들이 그 장애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는 디지털 문명, 21세기 문명이, 이 디지털 문명은 지금 리더에도 갖고 있을 수 있고, 지금 교수나 지금 어떤 굉장히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이런 문명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능력을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깨우쳐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지식이죠. 근데 이제 지식이 권력의 가장 민주적인 원천이라고 그러는데,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인터넷이라든가 사물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거 생기면서 이 더 민주적인 원천이 된 거죠. 이제는 뭐 트랜스페런시 된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오늘 제가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그 결론입니다. 당신에게 전략이 없다면 당신은 타인의 전략의 일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 디지털 전략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당신은 다른 사람의 그 전략에 그냥 그 어떤 부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전략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대단한 그 멘토이신 분인데, 미래는 언제 너무 빨리 잘못된 순서대로 온다라는 거죠. 순서가 우리가 생각한 거대로 안 오는 거죠. 그 3D 프린터가 더 빨리 올 줄 알았는데 4차 혁명이 먼저 왔고, 뭐 이게 뒤죽박죽으로 오는 거죠. 왜? 그거는 뭐냐면 시장의 반응 때문에 오는 거죠. 시장의 반응이 없으면 그 벤더들이 만들질 않아요. 만들었다 사라져 버리는 거죠. 태블릿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빨리 올 수도 있고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도 변화는 비선형이라는 거죠. 뒤로도 앞으로 옆으로도 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 말도 오늘의 그 결론인데, 변화는 단지 삶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변화는 우리의 삶의 자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디지털 사회는 우리가 디지털이 되는 거죠. 디지털 삶 그 자체인 거죠. 여러분들 지금도 스마트폰 끼고 있지 않습니까? 디지털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우리나라에 던져주는 건데, 지금 성공했다라는 그 조선이나 그 어떤 지금 중공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생존의 첫 번째로는 분명하다라는 거죠. 어제 성공보다 위험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고 나름대로 그 IT에서 성공했다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네, 마지막으로 며칠 전에 돌아가신 그 알빈 토플러의 그 추모로 이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몇 개 받고 또 질문을 여기서 제 사이트에 오셔가지고 괜찮은 질문을 많이 참여해 주신 분에게 제가 한 달에 한 2권씩 제가 작년에 썼던 그 인더스트리얼 4.0에 대한 책을 한 달에 한두 권씩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페이스북에 디지털 복에 오셔가지고 질문을 많이 해주세요. 저는 제가 못하는 질문을 좋아합니다. 제가 대답할 수 없는 거는 제가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질문을 해주신 분들에게는 제가 책을 우송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이것으로 마치고 질문을 몇 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권태원님이 협업을 하는데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면 합니다. 예, 제가 요 생각을 바뀌는 걸 갖다가 앞에 7가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미리. 그게 제가 말하는 그 기성세대가 자기가 변해야 돼요. 다가가야 돼요. 그리고 젊은 세대들도 제가 보면은 좀 많은 그 젊음이 있는데 너무 기성세대에서 이렇게 찌그러들었다 그럴까? 주눅이 들어서 그런지 그 기성세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이 계속 어린 시절부터 주문을 해서 그런지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젊은 세대들도 공무원 시험을 보고, 사실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기성세대가 많이 준 거예요. 지금 힘들게 한 것들은 기성세대의 책임이 제가 볼 때는 한 80%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스마트 팩토리 같은 데에는 피지컬한 지식이 많은 거랑 디지털 지식이랑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히에라키에 높은 건 아닙니다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선생님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 돼요. 서로 동등한 거죠. 새로운 창조를 하는데 내가 지식이 5개 있고 저 사람은 지식이 하나 있다고 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5배 높이 올라가거나 1배 더 높이 올라간 건 아닌 거거든요. 서로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배태원님이 맞습니다. 이 기술이 아닌 기술에 대한 인간의 자세라고. 지금 엘빈 토플러가 얘기한 것들을 결론으로 한 이유가 뭐냐면 그 인간의 자세인 거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기술은 수없이 오는 거죠. 이게 디지털 세계 나중에는 이상한 거가 끝없이 오는 거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거는 인간의 자세인 거죠. 그 다음에 유병기 님이 최근에 디지털에서 가장 핫한 용어는 AR, VR, AR, MR이 아닐까요? 가상, 증강, 현실의 향후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지털에서. 근데 이거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가상현실이나 증강이나 이런 게 보면은 뭐가 들어가고 있어요? 현실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현실에 대해서 뭔가 하기 위해서 가상도 하고 증강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피지컬한 경험이나 내가 지금 일상에 대한 경험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가상이나 증강은 컴퓨터가 해주는 거고 내가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현실은 컴퓨터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컴퓨터가 피지컬 세계에서는 전기 코드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현실이 더 중요하다. 현실의 경험. 그러니까 내가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내가 그 증강이나 가상현실에 내가 더 많은 공헌을 하려면 인간으로서 피지컬하게 내가 그림 연습을 더 많이 한다든가 피지컬하게 내가 음악 연습을 더 많이 한다든가 그런 거죠. 그게 컴퓨터가 대신해 줄 수 없는다라는 거죠. 내가 사람을 더 많이 만난다든가 그런 거가 피지컬한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김태식 님이 전기자동차가 등장하면 3,000개가량의 직업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신 거에 공감합니다. 그 시기가 테슬라가 반 가격인 전기자동차 모델 3가 출혈 시한은 7, 8월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를 대비해서 전 인류가 실업 없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근데 사실 전기차에 보면은 그 엄청나게 정보가 들어가거든요. 전기차 자체는 내가 이동하지만 예를 들어서 그 전기차 그 테슬라의 전기차가 기존에 있는 전기차와 다른 게 뭐냐면 그 내가 전기차를 사가지고 미래 전기차는 뭐냐면 오늘 내가 좀 스포츠카로 해서 조금 더 빨리 달리고 싶다. 그게 옵션이면 내가 한 일주일만 그렇게 사용하면은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해서 사용하고 돈을 더 내고 그 하는 거죠. 그런 서비스, 디지털 서비스라는 거가 많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그 비즈니스 모델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보세요. 상상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김수열님께서 일찍이 엘빈 토플러 박사 얘기하는 제3물결 정보와 사회를 다뤘다 하면은 엘빈 토플러 박사는 2006년에 얘기하는 제4의 물결에는 생물학과 우주산업의 결합이라고 합니다. 디지털 경쟁력 방향이 IT와 바이오 융합 또는 IoT 우주 항공 산업의 연동을 발전한다고 보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나라 디지털 경쟁력 근데 사실은 엘빈 토플러 박사도 사실은 한계의 인간이라는 거가 자기가 그 이분도 거의 초창기 시대에 있기 때문에 그 미래를 예측한다라는 거는 저는 그 이분은 미래학자이기 때문에 그냥 예측을 취미 삼아서 했지만 그 스티브 잡스도 5년 이상의 계획을 안 세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젊었을 시절에는 미래 예측 같은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전에도 5년 이상 계획은 안 세워요. 왜냐하면은 그 한 3년 정도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한 2008년에 지면서 있다가 이제 그 PLM 제가 막 공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앞으로는 그 크라우드 컴퓨팅이 올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008년에 그 크라우드 PLM을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그 내가 변화시키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사회에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중소기업한테 가서 이렇게 비싼 PLM을 살 필요 없이 크라우드로 저렴하게 사용을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이 내 회사에 있는 자료를 어떻게 밖에다가 내놓을 수 있냐. 그게 안 해서 지금은 뭐 크라우드에 대해서 그 저항하는 사람이 더 적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벽이라는 것을 실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오지만 그 벽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3년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2, 3년. 너무 하면 그 바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해주시면 알 것 같고, 그 한광라님의 뭐 감사드립니다. 제로 베이스부터 한번 시작해 보세요. 자기가 알고 있다라는 거가 그 기존에 있는 그리고
문세아님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혁신이라는 말 우리가 많이 사용해요. 중소기업에. 근데 우리가 지금 많은 그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얘기해 보면은 중소기업은 불리하다. 중소기업이 왜 이런 거 필요하냐.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중소기업이 디지털 경쟁력을 더 빨리 갖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너가 원하면 되니까. 근데 그 사실은 이거를 얘기하면 굉장히 제가 다른 데 컨설팅한테 되게 싫어하는데, 대기업이 여러분들 작년에 4차 산업혁명 했을 때 그 4차 산업혁명 책에 보면 그 4차 산업이 무르익었을 때 대기업은 다 사라진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근데 그 다보스 포럼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큰 대기업들은 굉장히 싫은 얘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옳다 그르다. 근데 반드시 그 때가 올 거는 같아요. 근데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 다음에 이종목님은 요즘 다이어그램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고를 명령하게 단순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미래 복잡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쩌보면은 단순해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실 이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내가 굉장히 복잡한 생각을 해야지 간단한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방법이 뭐냐면, 저는 복잡한 거나 단순하다는 거를 떠나서 그 키워드와 다른 키워드의 연결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3D 프린터와 4차 산업의 연결고리가 뭐지? 그 다음에 4차 스마트 팩토리와 스마트 서비의 연결고리가 뭐지? 키워드가 뭐지? 이런 식으로 연결을 뭔지를 자꾸 생각하다 보면은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건 제 좀 생각인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그 질문을 받고 더 자세한 질문을 하면,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제가 뭐 지난 인더스트리 4.0도 제가 2011년부터 공부를 해서 한 2, 3년 한 다음에 재작년에 2014년에 그 노트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책이 좋은 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굉장히 뭐 전 세계적으로 좀 빨리 내려다 보니까 어떤 다양한 얘기들을 다 못 집어넣었어요. 근데 지금은 올해부터는 케이스 스타디, 아직 뭐 CPS 같은 거는 멀었지만 어떤 기업들의 임플리멘테이션이 서서히 구체화되고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IoT나 뭐 스마트 팩토리 이런 거에 대해서 혼란스러울 겁니다. 근데 그것들을 저희 뭐 페이스북에 와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자기 사업에 관련된 거를 해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왜냐하면 이 방송은 굉장히 제너럴하게밖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약속드리고, 오늘 방송을 비 오는데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어떤 강의를 원하시는지도 이렇게 설문이나 이런 데 보내주시면은 제가 가능한 한도에서 그 순서를 조정해서라도 한번 강의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